지난달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6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적자가 5개월 연속 이어진 것은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적자가 발생한 배경부터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관련 내용을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좋지 않은 내용이네요.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8월에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게 66년 만에 최대치였다고 하고요. 수출이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적자가 나온 것이어서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예, 국제 무역에서 서로 사고 판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판 것과 수입해 온 거, 수출과 수입을 비교해서 그 차액이 플러스면 무역 흑자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수입해 온 것이 수출한 것보다 더 많아서 우리가 적자를 봤다면 이것을 무역 적자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이 무역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5개월 연속으로 지금 적자가 진행되고 있죠. 예. 최근 한 10여 년 동안은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에서 계속 흑자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만큼은 흑자니까 그 흑자를 가지고 경제난을 다 타개할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 자신만만해 왔었는데요. 예. 이제 그 기조가 흔들린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불길한 신호 또 불안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8월 달에 무역 적자 규모는 60년 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1956년 이전에는 우리가 통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처음인 거죠? 뭐 예. 단군 이래로 처음이다라고 그러니까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사태가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거나 한국 경제가 휘청한다는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현재 치닫은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야 좀 안심을 하겠죠. 예. 예. 그래도. 예. 왜냐하면 무역 수지 적자가 커지는 것은 경제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네. 과거하고 비교하면 뭐 적자든 흑자든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것이고요. 그 구조적인 요인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우리나라 기업의 가격 경쟁력, 기술 경쟁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금 국제 에너지값, 원유 가격, 천연 가스 가격 상승이 아주 직격탄을 주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8월 달에 수입을 661억을 수입해 왔는데요. 그중에서 에너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185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25%에 거의 육박을 하고 있고요. 이 에너지값 상승률이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92%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수습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좀 조기에 해결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면에서 또 하나 이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신호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 수출도 또 8월 달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거든요. 물론 그 수출 증가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수출이 계속 늘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좀 위안을 삼을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한 6개월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5개월 동안 적자가 지속된 거니까 전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걸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정상화된다면 다시 흑자가 될 수 있겠지만 아까 저희가 김정인 기자의 리포트에서 확인했듯이 반도체 수출이 꺾인 점도 좀 우려스럽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지금 수요가 그렇게 줄어든 건 아닌데 가격이 많이 줄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 기업들이 긴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든 비메모리든 이것을 좀 더 수요로 하다 보니까 가격 흥정 면에서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좀 가격을 내려달라 했을 때 예. 반도체를 파는 공급자가 그를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반도체 회사들을 특히 우리나라가 반도체에서 메모리 부분에서는 세계 1위다라는 그런 점에서 조금 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상당히 관련 어떤 자금난 등이 우려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의 또 수출 증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한 석유 제품, 우리가 원유를 가공해서
석유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것도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그 가격을 상당 부분 전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해서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좀 이 산업 현장의 희비 쌍곡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품목별로는 반도체 이 문제는 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있어야 관리가 될 된다.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네. 물론 아직은 세계 1위고 여전히 캐시카우이긴 합니다만은 예. 감소 속도가 조금 이상치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 무역 수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경제 용어이기 때문에 좀 낯설 수 있는데 무역 적자가 만약에 이렇게 이런 상황을 안 하겠습니다만 장기화가 된다면 발생하는 문제점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수출보다도 수입이 많으면 예.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갈 돈이 더 많아진다는 건데요. 그러려면 이제 나라가 적자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럼 그 적자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 foreign reserve라는 것을 써서 메꿔야만 우리가 원유라든지 또 의약품 이런 것들을 수입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 세계 9위고 약 4천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가 뭐 당분간 계속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외환 보유고가 없는 그런 사태는 상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환 보유고가 점점 줄어들면 국제 신용도가 떨어져서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미국 같은 나라는 건국 이후로 한 번도 무역 흑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무역 적자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미국은 경제가 상당히 좋아요. 달러도 강세가 되고. 네네. 자, 그것은 돈이 오고 가는 것은 무역도 중요하지만 무역 아닌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서비스라든지 운임 이런 것 또 배당 소득 이런 것 합한 것을 흔히 경상수지라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느냐 들어오느냐는 무역 수지는 한 부분일 뿐이고 다 포함한 무역 외수지와 국가 간의 배당 수입 이전까지를 다 합한 경상수지가 중요한데 예. 현재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올해도 흑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환 보유가 조금이긴 하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에 뭐 큰 위기는 없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우리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미리 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1979년도에 또 70년대에 국제 유가 폭등기에 했던 것처럼 중동에 대한 수출을 늘리거나 그쪽 개발 수요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는 이런 국가적 차원에서의 좀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저희가 얘기하는 와중에 속보가 좀 접해왔는데요. 저희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 16분쯤에 경기도 포천시 훈련장에서 기동 훈련 중이던 수리온 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을 했고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육군 측이 밝혔습니다. 충돌 높이는 확인 중에 있고요. 지금요. 한 대당 9명씩 총 18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고요. 현재 한 명이 두부 열상을 입은 가운데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전원 정밀 검사에 들어간다고 군이 밝혔습니다. 자, 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 및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이 또 접해지는 대로 신속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 보죠. 어쨌든 지금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박사님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뭐 이런 지원책들을 얘기하셨는데 실효성을 좀 따져봐야 될 텐데 당장의 어떤 이런 대외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잖아요. 우리 경제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대책 중에 좀 실효적이고 이건 당장 하면 굉장히 어떤 좀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우선 첫 번째로 거론할 수 있는 게 무역금융이라는 겁니다. 무역금융이요. 예, 무역금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물건을 수출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맺으면 예. 그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본인의 자금력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만 있다면 상품 제조 능력만 있다면 수출을 할 수가 있고 또 환차손도 상당히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도 실제로 무역금융 확대를 위한 특별 지금 장관 회의를 몇 번 소집을 했습니다. 이제 이 대목이 현재 당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수출 전선에는
단비, 그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제 또 하나는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각국이 국가 보조금이나 투자 유치 이런 것을 경쟁적으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좀 전략을 좀 입체적으로 세워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또 하나 지금 기대를 모으는 것은 네움시티라고 하는 사우디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개발 프로젝트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방위 산업에 이라든지 핵 원전 이런 산업에서는 지금 우리가 경쟁력을 상당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보완해 오는 하는 이런 좀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동시에 전개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뉴스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여야 합의로 국회 기재위를 통과했는데 관련 내용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말도 많고 사연도 많은 이 종부세법 결국 이제 국회에서 일단 처리는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합의 내용을 보면 처리하기로 한 대상에 국민적 관심 사항이 들어있는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대선 과정에서 주장해왔던 내용, 그러니까 종부세를 그대로 강경하게 유지하되 부분적인 잘못을 고친다라는 이 대목을 지난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야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종부세 중에서 예. 고령자들에게 세금을 좀 천천히 낼 수 있다는 그렇죠. 납부 유예 제도, 네네. 그다음에 일시적 이주택자, 갑자기 집을 샀는데 팔기로 한 집이 안 팔린다 할 때 예. 일시적으로 유예를 이주택자에서 빼주는 거, 네네. 그다음에 상속주택 5년, 그다음에 지방에 5억 원 이하의 이 아주 싼 주택, 이런 주택들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의 다주택의 숫자를 빼준다. 이런 부분은 합의가 됐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면 네. 바로 입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관심을 끌었던 이제 그 공제 금액을 14억으로까지 올리는 그러니까요. 문제라든지 예. 또 그 주택 수에 따라서 그 종부세를 매기는 그것을 금액 기준으로 매긴다는 그 과세 기준의 개편, 또 세율의 개편 이런 굵직굵직한 사안들은 전혀 합의가 되지 않고 예. 추후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면 기존 방식대로 그거 종부세 중과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11억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원래 거예요. 14억을 공제 한도 14억을 이제 이것이 정부 아니고요. 여야 협상 과정에서 12억까지 내리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에서 수정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거절했어요. 그래서 11억 원칙대로 됐고요. 예. 민주당의 주장은 공정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세율이나 과세 대상은 그대로 하되 정부가 시행령 차원에서 공시지가의 몇 %를 과세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공정가액 비율이라는 건데 이것을 좀 그 비율을 정부가 많이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미 세금을 많이 낮춰줬다. 그런데 갑자기 이를 낮출 수 없다. 이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뭐 이런 주장 서로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핵심 사안은 거의 결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기대를 모았던 네. 특히 11억에서 15억 사이에 있는 고부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세법 개정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일단 추후 논쟁을 해가기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세금이 변경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실제 행정적으로 볼 때 앞으로 보름 정도가 더 지나면 일단 국세청은 종전 기준으로 세금 고지서를 발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면 나중에 환급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종부세를 둘러싼 혼선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와 서초구 등 7개 시군구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우선 선포된 지역 10곳 외에 최근 피해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이루어진 조치인데요.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가 피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전에 신속한 재난지원금 집행을 당부했다는 소식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대답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이게 정부가 2,800억 원 배상 판정 받았는데 네. 서로 약간 좀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서로 이제 2라운드를 좀 예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취소 요청하게 되면은 어떤 절차 밟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좀 예상되는지 짧게 좀 짚어보죠. 예, 지금 이 론스타의 배상금을 물어주는 국제 투자 분쟁 소송은 일반 사법 체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2심, 3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그 근본적으로 명백하게 잘못됐다 했을 때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의 신청을 사무총장이 그냥 기각할 수도 있고 받아줬을 경우에는 그 신청이 맞느냐 옳으냐 취소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론스타 입장에서는 이의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배상 금액을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번 조치를 취소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결정하기 때문에 론스타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어도 이걸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의 신청을 해서 이 조처가 취소됐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지금까지 ISD 규정에 네. 한 번도 취소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